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저희가 보도해드린 내용인데요. 사람처럼 씹는 로봇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드시기 편한 음식을 개발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도 리포트로 로봇의 모습을 확인을 해봤더니 틀니처럼 생겼더라고요. 정말 네. 사람이 음식 먹는 모습이랑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씹을 때를 생각해보면 단순하게 이렇게 위아래로만 움직이지는 않죠. 좌우로 움직이기도 하고 앞뒤로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연구팀이 개발한 로봇은 이런 복합적인 움직임을 구현해 놓은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실제로 어떤 음식을 씹을 때 현실적인 힘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네. 기존의 방식으로 음식을 씹는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왼쪽이 음식을 씹는 데 들어가는 힘을 측정하는 기존의 장비고요. 예. 단순히 이제 위에서 아래로 힘을 가해서 누르는 힘을 측정하게 되죠. 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번에 개발한 로봇인데요. 어금니 부분에 음식을 넣고 이렇게 현실적인 움직임을 구현해서 누르는 힘을 측정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이 음식을 씹을 때 얼마만큼의 힘이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네,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데 위아래뿐만 아니라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게요. 모습까지 실제로 구현되니까 사실 좀 징그러운 느낌도 있지만 너무 진짜 뭐 여러 같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뭐 저 로봇 안에 혀를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고요. 또 호스를 연결해서 또 가림막을 설치하고 해서 네. 타액까지 분비되는 것을 연출할 수도 예. 있는데요. 음식을 씹을 때 뭐 턱관절과 치아의 힘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혀나 타액의 역할도 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현실적인 데이터를 얻는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한 가지 앞니로 씹을 때와 어금니로 씹을 때 힘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앞니로 무언가를 씹을 때 그럴 때 힘도 측정할 수 있고요. 어르신의 경우에는 치아가 이미 빠져서 손실이 된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상황도 가정해서 힘을 측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 로봇을 개발한 박사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저장능을 평가하는 장비 자체가 실제 그 현실적인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해요. 그럼 과연 그 개별적인 식품들이 가는 힘만을 단순한 그 장비를 가지고 찍는 것이 그 실제 값을 대변하는 것인가라는 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들이 실제 치아가 뭐 결손이 생긴다던가 연약해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도 사실 좀 불투명한 것이고 실제 이런 그 저장 로봇 시스템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노인들의 상태를 반영한 그 저장능을 보다 현실적인 데이터를 실질적인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저희들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기존 장비보다 음식을 씹는 데 들어가는 힘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게 목표다. 또 그렇게 구현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실제로 이렇게 나온 데이터를 어디다 활용하는 건가요? 네, 로봇을 통해서 측정된 데이터는 이 식품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활용이 됩니다. 네. 식품의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식품을 이제 정말 연하게 만드는 작업인데요. 예. 식품을 만드는 이런 부드럽게 만드는 효소는 이미 시중에 나와 있고요. 연구팀은 시중에 나와 있는 이 22가지의 효소 가운데 이 음식을 가장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뭐 네. 최적의 온도와 시간을 고려해서 최적의 효소를 찾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효소를 가지고 이제 음식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씹기 좋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원래 음식의 형태라든가 강도가 좀 변형이 다 좀 안 좋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뭐 이런 작업을 거친다고 해서 뭐 식품의 형태가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대로 유지가 가능한 부분인데요. 저런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음식의 이 부드러운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기존 음식의 강도를 100이라고 봤을 때 10까지 를 줄일 수가 있는데요. 이 범위 안에서의 부드러운 정도를 얼마든지 조절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박사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소재별로 전부 다 스크린을 해서 최적 효소, 그다음에 최적 온도, 최적 반응 시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다 그 최적 조건을 설정한 다음에 그 조리와 그다음에 유통에 필요한 포장 단계까지를 다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열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물성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조절하는 기술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식을 조리하는 그런 최종 단계까지 고려해서 그 부드러운 정도를 조절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 과정에 계속해서 로봇이 들어가서 그 힘을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중간중간 로봇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부드러워졌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로봇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음식이 얼만큼 부드러워진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씹는 맛이라고 해서 왜 고기도 그렇고요. 네. 씹는 맛으로 드시는 분들이 식감이라고 계신데 하는데 네. 자, 그런 것들이 좀 해치진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실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건데요. 연하게 만들어진 음식을 드셔보도록 하고 이 강도가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연구팀은 이제 전국에 계신 200여 명 정도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선호도와 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드셔보도록 하고 이 음식에 맞는 최적의 강도를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앞서 음식의 강도를 본래보다 뭐 10%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 조사를 해보면 강도보다 한 30% 정도 약해졌을 때가 가장 좀 맛도 있고 아. 드시기도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선호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선호도에 맞춰서 음식의 강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또 노인들을 씹는데 어려워하는 음식들, 예를 들면 드시고 싶은데 딱딱해서 잘 못 먹었다라고 하는 음식들을 또 조사를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채소 중에서는 뭐 당근이나 연근 같은 경우 예. 이런 음식들을 딱딱하죠.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연하게 하는 작업을 벌이고요. 또 고기의 경우에는 또 부위별로 강도가 다를 수 있는데요. 부위별로 또 각각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대다수 어르신들이 음식을 씹는데 좀 불편함을 겪고 예, 계시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 비율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나요? 네,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절반 가까이가 음식을 씹는데 문제를 겪고 절반이나요?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연하장애라고 해서 음식을 넘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율도 33%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음식을 씹고 삼키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전반적으로 영양 섭취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뭐 영양 네. 실조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씹고 삼키는 것이 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치아 건강 이 건치라 그래서 오복 네,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뭔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좀 하루빨리 만나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쯤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대목에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예. 국내에서 지금까지 이런 고령식품과 관련된 법령이 없었습니다. 아, 아예 실제로 없었나요? 네, 예. 이게 또 제품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필수인데 아직까지 이제 마련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네. 가까운 일본과 비교를 해봐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전에도 좀 제도가 마련돼서 식품으로 좀 제품으로 출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정말 우리나라가 2020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좀 불편함 없도록 이런 관련된 식품들 마련, 관련 법제도 마련이 좀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크리스마스라고 저도 이제 복장을 좀 빨간색으로 입고 왔는데 네. 아무래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그렇죠. 생각이 나고 그리고 선물이죠, 선물. 네, 또 예수님의 탄생이지만 좀 여러 가지들이 생각나는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한 7살 때까지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어린이 시청자도 있을 텐데 네. 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죠, 있죠. 네, 그렇죠. 이렇게 어린들의 동심을 지켜줄 수 네. 있는 과학 기술이 있다는데요. 제가 예.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네. 내용인가요? 네, 미국 콜로라도주의 북미 항공우주 방위사령부의 소식인데요. 예. 해마다 이 북미 항공우주 방위사령부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의 위치를 알려주는 행사를 올해로 오. 벌써 63번째 이어오고 있다라고 오, 합니다. 산타의 위치를 추적해서 알려준다고요? 네, 물론 네. 가상이긴 합니다만 네. 12월 24일이죠. 0시부터 이 임무가 시작이 돼요. 어떤 산타클로스의 위치를 방공 레이더 위성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건데요. 네. 제가 뭐 홈페이지에 한번 직접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를 통해 이제 모바일과 함께 공개를 하는데 네. 아직 이제 미국 시간으로 24일이 되지 않아서 아. 카운트다운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 24일이 되면 그 위치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미국으로 다가오는 뭐 적국의 미사일을 확인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감시 체계를 갖춘 데인데 사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왜 산타를 어울리지 않는 추적하는 것 건가요? 같고요. 그렇죠. 예. 왜 이런 일이 시작됐을까는 아주 사소한 이벤트로부터 비롯됐습니다. 네. 1995년으로 사연이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산타와 통화를 하고 싶다는 어린이가 사령부로 전화를 잘못 건 거예요. 아이고. 근데 어린이의 동심을 지켜주자라는 취지에서 당시에 어디 있다라고 가짜로 얘기를 해줬던 거죠. 네. 근데 이 일을 계기로 60년이 넘게 이런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올해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 특별한 이벤트를 이어간다라는 것이 방침인데요. 네. 미국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올해 역시 트위터를 통해서
한 1,500명의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임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60년이 넘게 이어진다니까 좀 놀라운데요. 근데 자원봉사자까지 동원되는 걸 보니까 여전히 전화로 이렇게 물어보는 네. 어린이들이 많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올해도 함께 하는데요. 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자원봉사에 참여한 부인 멜라니아 여사, 올해도 역시 자원봉사자로 예. 참여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에는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 역시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네. 얼마 전부터는 좀 재밌는 게 이 산타 추적 업무에 아마존 음성인식 비서 알렉사까지 합류했다라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참 이런 좀 무거울 수 있는 기관에서 네. 어린이 동심을 지켜준다고 하니까 좀 따뜻한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홈페이지 좀 들어가 봐서 산타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을 확인해봐야겠네요. 해봐야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